안녕하세요. 아이원 스튜디오 대표 문영호입니다. 시나와4D 2023에 포함된 OCIO와 새로운 다이나믹 시뮬레이터 모듈인 XPB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접하다 보면 많은 단자들과 그들이 주창하는 스탠다드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ACS는 통일된 컬러 스탠다드를 배포하고 서로 달랐던 계산 알고리즘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일관된 결과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ACS와 OCI를 이용한 작업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촬영을 기반으로 컬러 매칭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과 3D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많은 컬러와 좀 더 많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얻는 작업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 번째 작업 방법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S와 OCIO를 이용한 워크플로우가 기존의 리니어 워크플로우보다 좀 더 많은 컬러 표현과 좀 더 자유로운 다이나믹 레인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리니어라는 의미는 3D 프로그램 내에서 감목 커브를 제거해서 수학적으로 올바르게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하는 것이고, sRGB 또는 뒤에 붙은 REC709는 리니어지만 컬러 게머스의 영역이 REC709 또는 sRGB 영역에 갇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ACS, OCIO 워크플로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ACS AP1 컬러 게머시 추천됩니다. ACS AP1은 ACS CG로 알려져 있고 그 컬러 게머스의 영역은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반면 REC709의 영역은 여기 정도에 해당하므로 더 많은 컬러 영역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상된 다이나믹 레인지 컨트롤에 관련해서는 최종 디스플레이에서 sRGB가 아닌 필름믹 커브가 적용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리니어 워크플로우와 OCIO 워크플로우를 실제 샘플을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벽을 보시면 색이 포화되어 있고 조명 효과도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단색처럼 보입니다. OCIO를 이용하면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좀 더 부드러운 개조 표현과 조명 효과까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조도 상황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조명이 클리핑된 부분이 보입니다. 반면 OCIO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조명의 경계가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샘플에서 보았듯이 리니어 워크플로우와 오픈 컬러를 이용한 결과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리니어 워크플로우가 수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픈 컬러를 이용하면 좀 더 많은 컬러 표현과 좀 더 수월한 다이나믹 레인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OCIO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리니어 워크플로우 결과물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 흰색은 OCIO에서 100% 흰색으로 나타나지 않고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나타납니다. 시네마4D 또는 레드시프트를 OCIO 워크플로우로 전환한 경우 내부 컬러 게머스는 ACS CG 상태가 됩니다. 입력되는 각 파일들은 그에 맞는 올바른 해석을 붙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JPG 같은 경우 sRGB를, HDR 같은 경우 리니어 REC709, 그리고 카메라에서 디렉트로 입력을 받는 경우 카메라에 맞는 컬러 프로파일을 선택해야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애프터 이펙에서 백플레이트를 생성해 오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에서 출력할 때 ACS로 통일해서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3D 프로그램의 내부 컬러 게머시 ACS CG이기 때문에 입력받는 32비트 이미지도 ACS CG인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채널에 이용되는 파일의 경우 로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 채널이라 하면 Normal, Bump, Displacement, 러프 채널에 이용되는 파일들을 말합니다. 3D 프로그램 내부에서 계산이 맞춰지면 출력은 선택적일 수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에서 추가적인 합성이 일어나는 경우 ACS CG를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최종이라면 sRGB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나와4D 스탠다드 렌더러와
피지컬 렌더러에 있어 리니어 워크플로우 OCIO 전환은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루어집니다. 둘 사이의 결과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O로 전환한 경우 블로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올바른 컬러 스페이스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리니어 워크플로우와 OCIO는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둘을 절대 연관지어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리니어 워크플로우의 결과물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어야 됩니다. HDR 파일을 입력받아 두 워크플로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R은 감마가 1.0으로 리니어 상태이고 컬러 개맛은 RLC 709 sRGB에 해당하는 협소한 컬러 개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RLC 709 sRGB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먼저 리니어 워크플로우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오픈 컬러 IO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컬러 IO로 전환했기 때문에 파일이 올바른 컬러 프로파일을 가질 수 있도록 컬러 스페이스를 지정해야 됩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것 같이 리니어 워크플로우와 OCIO의 결과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리니어 워크플로우의 경우 sRGB 감마 커브를 이용해서 뷰포트에 디스플레이 되지만 OCIO의 경우 약간은 필름믹 커브에 가까운 형태로 디스플레이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영역이나 어두운 영역에서 좀 더 부드러운 개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드 시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OCIO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시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OCIO 세팅은 두 군데서 발견됩니다. 하나는 시네마 4D의 프로젝트 세팅이고 또 하나는 레드 시프트, 어드밴스, 글로벌, 컬러 매니지먼트 탭에서 확인이 됩니다. 시네마 4D가 베이직으로 세팅하고 있는 경우 레드 시프트는 자신의 컬러 매니지먼트 세팅을 따라갑니다. 시네마 4D 프로젝트 세팅이 오픈 컬러 IO를 선택이 되면 이제 레드 시프트는 시네마 4D의 프로젝트 세팅을 따라가게 됩니다. 시네마 4D 뷰포트는 오픈 컬러 IO로 전환하는 경우 약간의 느려짐이 있기 때문에 베이직으로 선택하고 레드 시프트 자체의 컬러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만약 레드 시프트를 이전의 리니어 워크플로우처럼 변경하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렌더링 컬러 스페이스를 Scene Linear RLC 709 sRGB로 선택하고 디스플레이는 sRGB, 뷰는 언톤맵드로 선택하면 기존 리니어 워크플로우와 같은 결과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세팅에 맞춰 파일에 대한 인코딩도 확인합니다. 리니어 워크플로우가 수학적으로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최종 결과물을 보시고 어떠한 워크플로우를 선택할지는 사용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모듈인 XPVD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PVD는 Extended Position Based Dynamics의 약자입니다. XPVD의 가장 큰 특징은 GPU를 이용한 빠른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중에도 오브젝트의 위치나 회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클로스 시스템이 파라메트릭 오브젝트와 동작할 수 없었지만 XPVD는 파라메트릭 오브젝트와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 씬 오브젝트를 통해서 각기 다른 시뮬레이션 환경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네마 4D의 기본 파티클 포스와
XPBD는 완벽하게 동작합니다. 따라서 시나마4D 안에는 이제 XPBD, 빌렛, 파티클, 띵킹 파티클, 구형 클로스 헤어를 포함한 5개의 엔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XPBD 옵션 네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로 NESS가 붙으면 그렇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밴드네스가 0일 때와 밴드네스가 100일 때를 비교하면 밴드네스가 100일 때 더 많이 구부러진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패스트 옵션은 이전 상태, 과거의 상태를 기억하는 것으로 리스토어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폴은 구조물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폴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폴의 개수가 줄어들m에 따라서 형상을 유지하거나 형상을 유지 못하고 쉽게 구부러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XPBD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려면 오브젝트별로 필요한 태그를 먼저 추가해야 됩니다. 먼저 바닥에 컬러헤더 태그를 추가를 하고 움직여야 될 오브젝트에 클로스 태그를 추가합니다. 클로스 태그는 이전 버전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옵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호환성을 이유로 이전 버전 솔버로 회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레가시 솔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컨트롤 D를 눌러 시뮬레이션 탭을 열고 씬에서 엘리멘트 란에 새로 추가한 태그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등록되지 않으면 태그가 있어도 시뮬레이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XPBD 파티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씬 전체의 시뮬레이션 세팅은 프로젝트 세팅 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샘플에서는 2개의 시뮬레이션 씬 오브젝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뒀고, 왼쪽 스피어는 그래비티를 10만 설정해서 천천히 낙하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센터에 있는 스피어는 프로젝트에 설정된 시뮬레이션 세팅을 쓰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오른쪽 스피어는 두 번째 시뮬레이션 씬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댐핑을 50%로 설정했습니다. 표준적인 시뮬레이션 세팅은 녹색이고, 왼쪽은 그래비티가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낙하하고 있고, 오른쪽의 경우 댐핑 값이 50%나 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컬리전 태그는 오브젝트의 표면, 내면, 양면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콜리전 사이드 세팅은 클로스 태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오브젝트가 얇은 경우 오브젝트 안으로 침투가 일어나면서 내측에 붙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XPBD는 밴드네스가 제로이고 소프트바디가 오프인 상태에서도 어느정도 소프트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성을 추가하려면 2가지 옵션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의 사이즈입니다. 세그먼트 사이즈라 함은 각 면이 갖고 있는 변의 길이 정도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그먼트 수를 증가시키면 오브젝트는 급격히 소프트해집니다. 세그먼트 수를 줄이면 오브젝트는 좀 더 단단하게 변질이 됩니다. 면과 면이 있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폴이 존재하고 있는데, 세그먼트를 나눔으로써 각 면에
폴이 좀 더 분절이 되면서 더 소프트해지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좀 더 강성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브 스텝과 이터레이션 값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면과 면이 있고 이 사이에 가상의 폴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여러 번의 계산이 반복되면서 강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XPBD는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터 플러스 100의 프라이어리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단계수가 낮은 제너레이터와 결합하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투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뮬레이션 세팅으로 이동하셔서 시뮬레이션 비포 제너레이터를 선택을 하시면 계산 순서가 역전돼서 올바르게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클로스 태그와 제너레이터 간 계산 순서를 역전시키려면 시뮬레이트 비포 제너레이터스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디포머, 익스프레션 태그 등 씬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 옵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시뮬레이트 비포 제너레이터가 오프인 상태를 확인하시고 클로스 태그에서 캐시로 넘어간 후 캐시를 만듭니다. 이후 제너레이터를 ON 합니다. 아직도 투과가 되는 것은 추가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캐시를 클릭하고 시뮬레이션 프라이어리티를 제너레이터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합니다. 투과가 많이 감쇄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투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सब디비전에 의한 곡률 변화에 의해서 면이 투과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완벽히 프레임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은 클로스에 두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सब디비전은 0으로 하시고 틱을 1 정도 추가하시면 완벽하게 투과가 일어나지 않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구속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구속시키고 싶은 포인트들을 먼저 선택해 놓은 후 클로스 태그에서 픽스 포인트로 구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벨트 태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브젝트에서 고정시키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는 건 이전 과정과 똑같습니다. 매달아둘 오브젝트도 만들고 거기에서 포인트까지 선택하는 건 같습니다. 매달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벨트 태그를 추가한 다음 구속시킬 오브젝트를 추가시켜줍니다. 이전에 매달 포인트들을 선택을 했고 매달릴 포인트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셋을 누르면 구속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믹스 애니메이션의 위드 핀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드 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텍스 맵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브젝트의 포인트들을 선택을 한 후 set vertex weight로 웨이트 값을 설정합니다. 고정하고 싶은 부분은 0으로,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10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믹스 애니메이션 탭에 옮겨와서 버텍스 맵을 등록하고 100%로 설정해주면 오브젝트가 현재 자리에 구속이 됩니다. 다음 방법은 마찰력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구속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콜라이더 태그를 추가한 후
프릭션 값을 1로 설정합니다. 다음 구속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클로스 태그를 추가한 다음 서피스에 프릭션 값을 최대한 올려서 오브젝트가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클로스 태그는 클로너와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오브젝트가 교차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파티클에 해당하는 포스들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라이더 태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이더는 하이어라키를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오브젝트에 각각 첨가를 해야 됩니다. 콜라이더 태그를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특정 면이 콜라이더로 반응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한 후 콜라이더 태그를 추가를 하시고 콜라이더 태그에서 Exclude Police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전에 설명했듯이 콜라이더는 앞면, 뒷면, 양면을 선택할 수 있고 클로스 태그에서도 면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샘플과 같이 투과가 일어나는 경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컬리전의 정밀도를 올리는 방법과 빠르게 이동하고 얇은 면이기 때문에 서브스택 값을 증가시켜 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 투과는 일어나지 않지만 시뮬레이션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트릭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면이지만 양면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은 이렇게 두 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프런트이고 백사이드인 상태가 됩니다. 오브젝트가 빠른 순간에 충돌을 했기 때문에 내부로 침투를 하긴 하지만 첫 번째 충돌 값에 플러스 값이 한번 존재하고 두 번째 충돌 값에 플러스가 존재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튕겨나가는 것처럼 트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콜리전 사이드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내부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클로스 태그에서 매스를 증가시키면 더 많은 추력과 관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스가 높은 물체가 매스가 낮은 물체와 충돌하는 경우 더 낮은 매스를 가진 물체는 더 많은 추력과 관성을 얻게 됩니다. 매스는 일반적으로 무게와 같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여러 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가정하면 항상 낮은 쪽, 즉 안쪽의 옷은 더 높은 매스 값을 가져야만 합니다. 밴드네스는 오브젝트의 구부러짐 정도를 표현합니다. 상태값이기 때문에 값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마찰력은 콜라이더와 움직이는 오브젝트 간 마찰력 값을
합산하여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양쪽 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올바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치를 올려보면 오브젝트는 마치 녹아서 흐르는 듯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클로스 태그에서 두께 옵션은 오브젝트 사이의 마진을 결정을 합니다. 너무 낮은 값을 설정하면 오브젝트 간 간섭이 발생하여 투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 값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겟 랭스를 이용하면 오브젝트의 수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이용할 때는 갑작스러운 값의 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값의 변화는 오브젝트 사이에 투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값은 부드럽게 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쿼드 다이어거널스 옵션에 따라 오브젝트의 강성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은 넌이고 중간은 싱글이고 제일 오른쪽은 더블입니다. 이 옵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넌인 경우에는 가상의 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싱글의 경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대각으로 하나의 폴이 존재하는 것이고, 더블인 경우에는 가상의 폴이 대각으로 두 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블인 경우 강성이 더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스틱 옵션을 사용하면 오브젝트에 달라붙는 효과와 오브젝트 간 간섭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스트레치 값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좋고, 오브젝트에 달라붙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릭션 값을 적당히 증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키니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를 들어 올리는 효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피어의 경우 다음에 설명할 믹스 애니메이션에서 위드 핀 값을 어느 정도 설정하여서 애니메이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클로스 태그에서 벌룬을 활성화시키면 오브젝트의 팽창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아주 작은 오브젝트 하나와 대단히 큰 오브젝트가 하나씩 설정이 되어 있는데, 씬에서 오브젝트 스케일이 매우 큰 경우 불안정한 시뮬레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씬 스케일을 조정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탭에서 씬 스케일을 적당히 증가시켜야 됩니다. 씬 안에 오브젝트 크기가 1000단위 이상으로 늘어나 있는 경우 100단위보다는 1000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시뮬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반대쪽에 있는 작은 오브젝트의 경우 시뮬레이션이 올바르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배운 것 같이 시뮬레이션 씬 오브젝트를 2개 이상 또는 3개 이상 설정해서 파티셔닝을 각각 다른 씬 스케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브젝트에 소프트 바디 태그를 설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밴드니스 값은 0로 설정이 되고 소프트 바디가 활성이 됩니다. 소프트 바디가 설정이 되면 보이지 않던 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폴의 개수를 줄이거나 길이를 줄이는 등 여러가지 조작을 하면 점점 더 부드러워진 바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 값을 감소시키면 강성체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소프트 값을 올려주면 좀 더 소프트한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폴 값을 여러 각도로 수정해서 감소시키면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폴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육면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폴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방법은 특정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난반사된 레이를 쏘는 것과 같고, 여기에서 반사된 값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에 따라서 폴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 옵션들은 모두 이러한 폴을 만드는 옵션 값에 해당됩니다. 폴을 짧게 할 것인지, 당연히 이것은 레이를 짧게 가져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스프레드를 넓게 갖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반사를 시켜서 여러 개의 폴을 얻는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의 개수가 늘어나면 강성이 증가하고, 폴의 개수가 적어지면 강성이 약해져서 되게 소프트한 느낌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폴 티어링을 이용하면 일정 이상 압축이 가해졌을 경우 연질의 형질을 잃고 강성으로 돌변하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폴 티어링이 설정되지 않은 축에서는 압축이 일어나도 끝까지 연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 클러스 태그를 이용하면 과도한 잡힘을 보완하거나 주름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된 메쉬에 클러스 태그를 추가하고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비티에 의해 낙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부분에 구석을 추가합니다. 구석은 버텍스 맵을 먼저 만들고 믹스 애니메이션에 위드 핀스를 클릭한 후 만들어진 버텍스 맵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맵 스케일을 조정해 봅니다. 이전과는 다른 접힘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सब디비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클러스 태그와 제너레이터 간 계산 순서를 역전시키려면 시뮬레이트 비포 제너레이터를 클릭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활성화 시켜주고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봅니다. 만약 여러 태그가 있고 캐릭터가 복잡한 경우 이 옵션으로도 계산 순서가 정렬이 되지 않는 경우 캐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러스 태그 캐시를 클릭해서 캐시를 완성합니다. 캐시를 완성하면 클러스 태그는 계산 순서가 이전에 제너레이트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으로 자동 강등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도 캐릭터와 클러스 간 계산 순서가 정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캐시를 버리고 프라이어리티를 원상 복구한 후 메쉬를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알렌빅으로 베이크 해 둘 수 있습니다. 이전 샘플에서 위드핀이 포인트 레벨에서 구속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면 위드퍼스는 오브젝트가 가진 애니메이션을 따라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러스 애니메이션이 디포머를 선행하여 따라가게 하려면 믹스 애니메이션 팔로우 세이브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밴드 디폼을 이용하면 진흙 위에 지나가는 바퀴 자국 등을 표현할 수 있고, 스트레치 디폼은 이보다 더 강력한 형태로 오브젝트의 서피스가 늘어나서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폴 디폼은 소프트 바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충돌해서 일부분이 폴이 상실되면서 오브젝트의 굽힘이 유지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로프 애니메이션 씬입니다. 로프의 양쪽 끝자락에는 각각 로프 벨트 태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로프 벨트 태그는 구속시킬 널 오브젝트와 연결되어 있고 셋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A를 구속하고 있는 널 포인트를 그룹지어 상방향으로 애니메이션한 상태입니다. 이제 로프 태그를 추가를 하고 로프에서 레디어스 값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레디어스 값은 수입이 완성되면서 만들어질 두께값과 같은 값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로프 태그는 폴리곤 베이스가 아니라 스플라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원래의 길이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기가 더 힘듭니다. 아무런 옵션을 변경하지 않고 로프를 적용했을 경우 원래의 길이보다 많이 늘어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로프에서 밴드 값과 스트레치 값을 최대한 낮추고 시뮬레이션에서 이터레이션 값과 서브스텝 값을 적당히 늘려줘야 원래의 길이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프도 클러스 태그와 마찬가지로 티어링을 지원합니다. 힐릭스 스플라인으로 로프를 생성했을 경우 밴드가 0이고 스트레치가 0이고 서브스텝과 이터레이션 값이 높아도 형상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컬리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리 옵션을 사용하면 오브젝트가 약간의 스프링 형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컬리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컬리를 만들고 있는 스플라인 자체의 세그먼트 개수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폴리곤을 이용해서 클러스 태그를 이용할 때 강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세그먼트 수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더욱더 부드럽게 변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컬리 옵션에서도 세그먼트를 너무 조밀하게 설정하면 이 옵션이 거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힐릭스를 선택을 하고 인터폴레이션이 논이며 이 부분을 128로 증가시키면 컬리 옵션이 동작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낮게 설정하고 컨트롤 D 시뮬레이션을 더 상위 순서로 바꿔놓고 सब디비전과 같이 교합해서 사용하면 부드러운 스프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잠수함 등이 수중에서 압력으로 내파되는 현상을 애니메이션 해본 것입니다. 타겟 렌스를 너무 급격하게 축소하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과도한 값으로 축소를 하는 경우 오브젝트가 탄성에 의해서 서로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밴드와 스트레치는 모두 0값으로 하고 시뮬레이션 세팅에서 댐핑 값을 최대치로 설정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예제는 모 방송국에서 아이덴트로 활용되었던 진공 포장기 예제입니다. 클러스 태그가 적용된 플레인의 경우 메쉬 밀도가 매우 높고 밴드 값과 프릭션 값이 매우 높으며 메쉬 외곽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버텍스 맵으로
구속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텍스트에도 높은 값의 마찰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SDK를 이용하면 창문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방울이 지나간 궤적도 버텍스 맵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이 끝난 오브젝트 위에 커넥터 오브젝트를 하나씩 추가합니다. 이유는 계산 순서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볼륨 매스를 추가를 하고 각각 커넥터 오브젝트를 추가한 후 그 위에 볼륨 메셔를 추가합니다. 이제 볼륨 메셔에 컬러 버텍스 맵을 추가하고 커넥터 오브젝트를 각각 하나씩 추가해 줍니다. 커넥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둘 사이 컬러가 섞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궤적에 관해서도 유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 맵을 추가를 하고 거기에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커넥터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딜레이와 디케이를 각각 설정합니다. 나무 등이 바람에 흔들리는 애니메이션은 포레스터 같은 고급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계산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보통은 캐릭터의 조인트를 박아서 IK를 설정한 후 IK 다이나믹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관절을 많이 추가하지 않는 이상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클로스 태그를 이용해서 좀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메쉬와 스피어를 반응시키면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트리를 볼륨 빌더에 넣고 볼륨 빌더가 트리 전체를 감싸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익스펜션을 적용한 다음 볼륨 메쉬를 만듭니다. 그리고 베이크한 후 베이크한 오브젝트의 클로스 태그와 스피어를 반응시켜 애니메이션을 넣습니다. 추가로 윈드도 추가해서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얻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메쉬의 움직임을 원본 메쉬에 메쉬 디포머로 적용해서 최종 애니메이션을 얻도록 생성한 방법입니다. 이 예제는 마벨러스 디자이너와 유사한 방법으로 캐릭터의 의상을 입히는 방법입니다. 티셔츠가 스커트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티셔츠의 매스 값은 2로 설정하고 위에 있는 스커트는 매스 값을 1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티셔츠와 스커트가 몸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타겟 렌스 값을 애니메이션 주었습니다. 약 30프레임 동안 천천히 붙을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값을 설정하였고 다음 스커트가 하단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여기서는 마찰력을 최대값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스커트에 버텍스 맵을 생성한 후 태그에서 프릭션 값을 1000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만든 버텍스 맵을 등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단 부분, 벨트가 되는 부분은 최대한 마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커트에 티셔츠에 달라붙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프리하게 애니메이션 될 것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해 봅니다.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했고
로우 폴리이기 때문에 하이 폴리로 변경하기 위해서 सब디비전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시뮬레이션 옵션에서 계산 단계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Simulate Before Generate를 확인해야 되지만 애니메이션이 복잡하고 오브젝트 개수가 많은 경우 이러한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티셔츠와 스커트를 알렌빅으로 익스포트한 후에 거기에 클로스와 두께를 주기 위해서 클로스와 부드러움을 위해서 सब디비전 서피스를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네아포디 2023에 포함된 OCIO와 새롭게 추가된 다이나믹 모듈인 XPBD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온 스튜디오 대표 문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